보리타작부터 갑니다. 자, 거의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품.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내용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이게 혹시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시의 종류 중에 이 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 탐액행이거든요. 이 행의 특징을 혹시 모르니까 잠깐 적어 둡시다. 위에다가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냄. 뭐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주요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 역동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에요. 감각적 이미지도 맞고요. 청각적, 그러니까 감각적 중에서도 뭐 청각적, 이미지 딱 요 정도 잡으시면서 가면 됩니다. 괜찮죠? 이미지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보리타작, 탐액행. 새로 고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뿌옇다. 색채 이미지, 살짝 하얀 느낌을 주겠죠. 그다음에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 세. 이 한자, 그러니까 아마 20 몇 센치일 텐데 한자면 그 당시에 20 몇 센치일 텐데, 야, 보리밥 높이가 20 몇 센치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과장한 거지? 과장했다. 과장법. 요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가니. 이 도리깨는 뭐야? 농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잡고 이제 마당에 나갔다. 이거 곡식을 털 때 쓰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곡식을 털 때 쓰든 농사를 하든 간에 그 농사와 관련된 도구야. 그럼 잘 봐. 얘가 어쨌든 농사와 관련된 혹은 노동과 관련된 도구인데, 노동과 관련된 도구. 이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화자는 농사나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걸 떠올려 봐야 돼. 만약에 화자가 농사나 노동에 대해서 엄청 좋게 생각을 하면 이것도 당연히 뭐겠어요? 아주 건강한 노동을 드러내주는 뭐 도구, 상징적 도구 이렇게 되겠죠.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도 따라올 겁니다. 됐죠?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나선이 자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받아 번쩍이네. 그러니까 이게 막 농민들이 이렇게 막 보리타자 가면서 막 우통 벗고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속 시각적 이미지. 검게 탔다 여기 적혀 있죠? 노란색으로. 당연히 시각적인 거고요. 햇볕받아 번쩍인다. 네. 시각적 이미지 계속 나옵니다. 이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검게 탄 두 어깨 다 시각적 표현입니다.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옹해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 뭐 이런 거 있죠. 소리를 냈다. 뭐야? 감각적 이미지 중에 청각적 이미지 딱 챙기시면 되고요. 아, 청각적 이미지 나오는구나. 됐죠?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보리나달이 뭐예요? 어쨌든 먹는 거잖아, 맞지? 온 사방에 가득하니까 뭔가 풍족함을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 정도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잠깐만. 아까 선생님이 뭐랬냐면 화자가 노동이나 이런 농사일, 이런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좀 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은 별로 안 나오네요. 맞지? 뭔가 꽤 기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여기서도 청각적 이미지 나오네요. 노랫가락.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자, 다른 거 뭐 부정 긍정 아직 잘 모르겠고, 보리티끌이 날아올랐대. 볶는 어느 밤을 샜던 거 뭐. 역동적 이미지.
나르다 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적 이미지 있는 거고요. 역동적 이미지 당연히 표현한 거고 움직임이 있죠. 그거를 보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있는 거고요. 지겹다 이제 좀. 필기도 좋지만 그냥 보시면서 한 방에 소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리타작은. 이해되시죠?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해되시지?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대. 이제 조금 뭔가 나오네.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야, 그렇게 자꾸 노동하고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다. 상당히 즐겁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괜찮죠? 긍정적 평가.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쟤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정말 뭔가 풍성하구나. 노동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봤다면 이제 뭔가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화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봐. 야, 저 기색이라고 했는데 그 기색이 누구야? 누가 하고 있는 행동이야? 농민들이 뭐 보리타작하고 있는 거지. 일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 맞지? 막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노동을 살펴보니까 즐겁기 짝이 없대. 그럼 긍정적 평가는 일단 노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데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맞지? 그 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야, 저놈들은 적어도 마음은 자유롭다. 맞지? 맞지? 몸의 노예가 안 됐다. 상당히 자유롭고 풍족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즐겁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보리타작 보시면서 막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뭐 많이 적혀 있어요? 한자 보실 필요도 없어. 밑에 보시면 흥이 고조됨, 무슨 노동한 결과 이런 거 조그만 글씨 있는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 구절에 한번 형광펜만 쳐볼게요.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만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계속 이런 겁니다. 지금 밖에서 아까 보니까 야, 저 농민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근데 뭐야? 즐겁네. 상당히 즐겁네. 정말 즐거워 보인다. 좋다라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고 밑에 와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긍정적이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죠. 낙원이 먼 곳에인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잘 봐. 여기서 시적 화자의 상황 혹은 과거 생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정약용이잖아요. 정조의 측근이었죠.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냥 내용 기억하기 좋게. 정조의 측근이었고 열심히 잘 올라가서 세력도 잡고 총애를 받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남인 계열이거든요. 남인 계열은 조선 후기 때 되면 거의 다 없어지고 서인이 거의 노론 소노론으로 갈라지면서 다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얘는 완전 쭉정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얘 형이 이제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빌미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밀려납니다. 귀양을 가요. 돌아오질 못합니다. 거의. 사실 죽을 뻔했거든. 정조가 그냥 살려준 거야. 근데 특히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는 계속 박해를 당해서 올라오지 못하는데 정조의 아들 순조가 황이 되고 나서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양을 가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고 거기서 백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정약용이. 백성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야, 저렇게 노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떤 농분 사상 혹은 실학 사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조금 추가적인 얘기인데 얘도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저 농민들이 엄청 즐거웠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얘가 그냥 보면서 야, 정말 저 근육들 열심히 일을 하는 저 노동의 즐거움 감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지는 일 안 하고 그냥 글 쓰면서 그냥 봤겠지. 맞지? 그래서 이걸 한계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관찰하기만 하고 피상적으로 그냥 칭찬만 한 거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학 작품만 보면 정약용은 저 노동의 행위가 정치판에서 막 아사리판 내고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나아. 이렇게 본 겁니다. 훨씬 나아. 깔끔하잖아. 본인이 본인 몫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 여기가 낙원 같다는 거죠. 충분히 노동하고 사는 것도 낙원이다. 이런 의미고요.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헤맸던 거지. 정약용이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반성이에요, 그냥. 이게 제가 탐핵행 지금 보리타작을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별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진짜 별게 없습니다. 앞에 노동의 즐거움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 그게 다야. 물론 감각적 이미지들 나오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나오지, 맞지? 그런 것만 하나하나 챙기시면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의 생각이 나오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와서 과거의 정치길에서 많이 헤매고 많이 상처를 입었나 보네. 그래서 이제 저 백성들, 저 즐겁게 노동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야, 그래, 저게 진짜 삶이지, 저게 즐거움이지, 그러면서 예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그냥 반성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딱 이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교과서에서 조금 체크할 건요. 잠깐 보세요. 네, 교과서에 필기 조금만 넣겠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과장은 다 했고요. 새로 걸은 막걸리, 큰 사발에 보리밥, 밥 먹자 도리깨, 건켓단 두어깨, 옹해야 소리, 삽시간에 주고받는 보이느니 쭉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다. 그 관찰만 옆에 그냥 적어 놓읍시다. 알겠지? 계속 농민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정약용이 들어가서 노동을 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직접 참여하며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선지에. 깜빡하면 속습니다. 검게 탄 두어깨가 지 두어깨가 아니야. 지 두어깨가 아니라고. 농민들이 검게 탄 거 보면서 역시 노동의 즐거움. 사실 그 사람들은 때 앞에서도 엄청 개고생하면서 일하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참여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자, 낙원하고 뭐 대응되는 게 딱 벼슬길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낙원 현관펜, 벼슬길 현관펜 딱 치시고요. 낙원 당연히 긍정적 의미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벼슬길 당연히 세모 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필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다가 낙원 그리고 벼슬길 적을게요. 자, 낙원 긍정의미, 자, 벼슬길 세모. 낙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의 자유가 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건강한 삶, 요런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삶도 됩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 요것이 즐거움. 그 다음 하나 더. 저 과거 벼슬길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세속적 욕망이거든? 그럼 이건 뭐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삶.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삶.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벼슬길로도 적을게요. 당연히 화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한다. 왜? 양반만 나갔으니까 벼슬길에. 이게 양반인 거지. 이해되시죠? 화자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게 벼슬길이라는 시어고요. 두 번째, 과거에 추구했던 어떤 길, 삶의 방식. 당연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이게 중요한, 현재는 부정이다. 옛날에는 추구했던 길인데 현재는 부정한다. 지금은 굳이 뭐하러 벼슬길 가냐? 이렇게 신성한 노동이나 하면서 즐기자. 이런 의미잖아. 맞지? 그러니까 현재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추구하긴 했다. 벼슬길에 헤맸다는 게 자신의 과거라고 했잖아. 됐죠? 당연히 똑같이 뭐 세속적 욕망까지도 됩니다. 만약에 너희 그 서술형 안 나오는데 확실히? 맞아요? 확실해? 오케이. 서술형 안 나오면 더 이상 낼 것도 거의 없어요. 탐맥행에서, 보리타작에서. 이해되죠? 그럼 대비되는 이 시험만 잘 챙기시고 앞에 뭐 예찬하고 있다.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즐거움 예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 성찰하면서 아, 나 옛날에 비스길에 헤맸었지. 야, 굳이 왜 그랬을까? 저렇게 열심히 노동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보리타작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여 안 하고 있다. 관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 양반 새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약용이라 해도 들어가서 뭐 보리를 타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정약용도 양반입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 하나만 줄쳐볼게요. 90행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 딱 돼 있는데 거기 현관펜 접으시고요. 옆에 빨간 펜으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 이렇게 적어볼게요. 90행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 줄쳐보시고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몸, 자, 아까 현관면 쳤던 거 하나만 더 보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애는 누굴 보고 한 소리예요? 농민을 보고 한 소리다. 알겠지? 그럼 농민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지, 맞지? 그럼 쟤들은 육체하고 정신하고 조화를 이뤘구나. 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겠지. 솔직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지. 정말 먹을 게 많았으면 보리타작하고 있었을까? 쌀농사 지었겠지. 맨날 다 뺏기고 그냥 보리나 지어가지고 빨리 먹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양반 입장에서 그걸 완전히 체감하지 못했겠죠. 네, 그 정도. 추가적 특징으로 위에다 하나만 적을게요. 일상적인 단어 사용이 많다. 네. 어떤 근데 단어? 농민들의 일상적 단어 사용이 많다. 농민들의 일상적 단어 사용이 많다. 요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리깨 이런 거 안 하잖아, 맞지? 이런 거 농사 지을 때 쓰는 이런 것들 단어 사용이 많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인 쉽게 쓰여진 시로 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달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윤동주 작품은요, 선생님이 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깊게 낼 수 있어. 하나씩 조지면서 가야 돼. 자,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뭐 아주 큰 갈래 잡고 이거 어떤 큰 개념의 흐름 잡고요. 조금 특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들 조금 챙기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붙여넣겠습니다. 가보죠. 기본적으로 자, 요 윤동주 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능식을 할 때 작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수능식으로 하면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썼어. 항상 이런 경향을 가져. 라는 거 외우고 있는 애들 때문에 맨날 털리는 거야. 수능문학 현대식 하면. 제가 매번 말하지만 작년 9월 평가원 문제 규원가였어요. 규원가 다들 아시죠? 고3들이 규원가를 모를 리가 있나? 다 털렸어. 그 정답률 1위였어. 오답률 1위였습니다. 해석하는 문제였거든요. 단편적으로 맨날 조각조각 내서 어느 정도 본인이 그냥 내신식으로 외울 만한 것만 외우고 들어가니까 저격을 못해요. 근데 막상 배우고 나면 그 작품은 내가 내신 때 했으니 알고 있겠지라는 착각 때문에 막상 제대로 또 분석도 안 합니다. 수능 준비할 때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작품은 빵꾸가 생기는 거죠. 완전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물론 내신식으로 다 채우긴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능식으로 하긴 할 건데 얘가 밑밥을 까는 이유는 윤동주는 워낙 작품이 좀 전형적이어서 작가 얘기를 조금 하고 요런 경향이 많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깔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윤동주가 항상 얘기하는 건 거의 작품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부끄러움이거든. 그쵸? 부끄러워하면서 어디로 이어진다 맨날 들었죠. 뭐 성찰로 이어지는데 자기 완성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성찰이 아니라 성찰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는 거야. 자아가 분열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성찰보다도 자아 분열이 생겨요. 왜 자아가 분열될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냥 자아가 분열되는 게 아니야. 왜 자아가 분열돼요? 자, 잘 봐. 애초에 윤동주가 그래 나쁜 놈이 아니고 당연히 독립의지도 있고 맞지?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바가 충분히 있어. 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든 뭔가 제대로 기여하고 싶은데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고민하고 성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맞지? 근데 현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 맞지?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네?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뭐야? 현실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현실적 자아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거 하지만 현실을 잘 이루지 못해. 내가 항상 현실과 반대말이 뭐랬어요? 이상이라고. 현실을 잘 못 이루잖아. 맞지? 현실과 반대 그 이상. 그건 뭐겠어요? 그건 이상적 자아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아 분열이 맨날 이렇게 이루어져요.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당연히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게 긍정적 자아일 거고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부정적 자아겠죠.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잘 봐야 돼. 윤동주 씨를 격하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윤동주 씨가 저항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끄러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쉽게 씌어진 시를 보시면 물론 학교에서 보셨겠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봐봐. 여기 보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내가 스포하는 건데 잘 들어야 돼. 부끄러움을 느껴. 내 지금 현실적 자아는 너무 별로 안 좋아. 이상적 자아는 저기 있어. 쌤 나눠져 있네요. 그렇지. 자아가 나눠져 있어. 근데 그 자아가 막 나눠져 있다가 악수를 하네요. 이런 거 화해라고 하던데요. 뭔가 중간 지점을 찾았나? 이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야. 여기 악수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서 미리 깔고 가는 건데 자기 반성하고 성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야. 얘들 착각하던데 악수가 중간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게 아니야. 잘 봐. 나는 나에게 이 나가 뭐겠어요? 이상적 자아거든요. 미리 스포하면 얘가 내가 싫어하는 자한테 손을 내밀어 먼저 잡아 당기는 겁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로 몰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중화가 되는 게 아니야. 화해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이해되죠? 그 화해라고 알고 계신 건 뭐냐면 이렇게 분열된 상황이 봉합된 거야. 다시 미리 깔고 간다. 분열돼 있는 상황이 갈등 상황인 거야. 이해되죠? 그 상황이 봉합됐다고. 그래서 화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 둘이 화해한 게 아니야. 윤동주는 무조건 이걸 선택합니다. 이거 이상을 선택해요. 왜? 여기 나오죠. 최후의 나 하나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핵심 포인트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윤동주 씨가 저항의지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윤동주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독립운동하는 친구들 싹 다 끌려가는데 나는 일본에 유학 가서 시를 배우고 있잖아.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야. 하다가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 뭘 결국 택한다고? 나도 적극적으로 저항해야지 라는 그 이상적 자아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야? 의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도 저항을 제대로 하겠다. 저항을 하겠다. 나도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일제와 맞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저항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화되는 게 아니야. 악수만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에서 끝나지도 않고 거의 다 극복 의지로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깔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요거 이해하시면 거의 다 됐어요. 자, 처음부터 가보죠. 자, 가볼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창밖에 밤비. 당연히 이거 뭐야? 뭐 시간적 배경 되겠죠? 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비도 내리네요.
어두운데 비까지 내리니까 기본적으로 축축합니다. 맞지? 축축 처지는 분위기야. 축축 처진다? 하강적 이미지도 나오네. 맞지? 하강적 이미지도 있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첩방은 남의 나라인데 육첩방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개 다담이라 되어 있잖아. 맞지? 일본 애들 혹시 제일교포 있나요? 친척 중에 일본에 있는 분 있나요? 빨리 말하세요. 혹시 일본을 사랑한다던가 뭐 일본 친척 있으신 분? 어머니가 일본인이시라거나 뭐 아버지가 일본인. 오케이. 이 쪽발이 새끼들이 이거 다담이랑 이 개는 외놈의 새끼들이 요렇게 요런 거를 하나씩 돗자리 깔아가지고 방을 만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잘 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육첩방 나오자마자 당연히 공간적 배경을 출연할 수는 있겠지. 일본이라는 거. 맞지?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일본이라고 말고. 잘 봐. 이거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제가 시할 때 항상. 어떤 시든 이미지가 중요해요. 잘 봐. 딱 봤어. 뭐 같아 보여? 뭐 같아 보여?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이씨 이상하다. 이게 집이야. 지붕이 있어. 이거 떠올려봐. 뭔 거 같아? 창문 같지? 근데 뭐가 있어? 창살이 달려있어. 어떤 느낌 들어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에 와 있긴 하는데 일본에 와 있다는 걸 드러내기도 하면서 뭔가 갇힌 것 같은 이미지,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게 육첩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돼서 선지에서 육첩방 밑줄 쳐놓고 기억을 통해서 갇혀있는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다. 자, 시인이란 넘어가 볼게요. 남의 나라 됐고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 천명에다가 잠깐 파란색으로 밑줄 쳐보시고요. 사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야. 시인이라면 당연히 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이라면 당연히 시를 적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줄 시를 적긴 적을 건데 기본적으로 윤동주의 배경 머릿속에 뭐냐면 그래서 내가 시인이라서 시를 적긴 하는데 시를 적긴 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엄청 저항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결국 시밖에 못 짓는구나 혹은 시만 짓는구나 이런 의식이 점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맞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씩 더 이런 얘기를 딱 머릿속으로 들으면 윤동주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이 시를 짓는 행동이 자신이 시를 짓는 행동이 적극적이라 보는 거예요? 소극적이라 보는 거예요?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 잘 봐. 윤동주 시에 나오는 화자가 본인 자신이 스스로를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윤동주의 저항시가 소극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가 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공부 예를 들어 모의고사 95점 받았어. 어느 정도 하지? 난 좆된 것 같아. 야,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특목고애들 봤는데 100점이 늘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어쨌든 화자는 지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시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이 시를 짓는 행위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시작이라 그럽니다. 시작. 스타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작은 작곡할 때 작자입니다. 뭐 지을 작자예요. 시를 짓는 행위도 시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는 참고서나 자습서에 시작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그게 시를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됐습니다.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됐습니다. 뭐 슬픈 천명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본인이 좀 슬프다고 느끼기에는 감정이 좀 드러나 있다. 그 정도만 딱 챙기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자, 내려갑니다. 뭐 밑에 교과서에 보시면 암담한 현실임에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시인으로서의 괴로운 심정이 슬픈 천명으로 표현되면 되는데 그냥 줄쳐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암담한 현실은 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자, 내려갈게요. 3면 갑시다. 이제 처음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 받아에만 살짝 빨간 줄로 쳐보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쳐놓으세요. 자, 당연히 뭐가? 누가 보내준 거겠어요? 부모님이 보내준 겁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심. 보내주신 학비겠죠. 오케이. 대학 노트를 끼고 뭐 어렵지 않죠? 시적 허용 됐죠? 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이 늙은 교수에다가만 현관문 쳐봅시다. 그리고 별표도 하나 매길게요. 잘 봐. 늙은 교수가 뭐예요? 자, 노인 비하는 거 아니다. 잘 들어. 이 늙은 교수를 딱 떠올려봐.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 중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데 활동량 거의 많이 없으신 선생님 계시니? 그럼 떠올려봐. 어때? 지루하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 야,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학교 선생님 중에 교과서를 1년 내내 그러니까 읽으라고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업 시간 들어보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에 이제 1페이지 그 머릿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한자도 빼먹지 않고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와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그 광철이라고 김광철 선생님이었는데 이름 뭐야? 이제 읽어봐. 어디 읽어요? 목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과서밖에 읽은 게 없어요. 그러고도 월급을 가져가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요즘에 있니? 요즘에도 있어요? 그분은 어쨌든 항상 앉아서 그냥 본인 책 들고 와서 읽고 애들한테 그냥 읽으라고만 하고 그랬어요. 잘 봐. 이 얘기 왜 하냐면 그게 도움이 되냐? 그게 내 학업에 도움이 되냐? 1도 도움이 안 되지. 여기서 말하는 늙은 교수는 딱 뭐예요? 현실적인 도움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뭐 동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적어봅시다. 현실과 동떨어진. 혹은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물론 늙은 교수님 중에 끝까지 연구하시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서울대 다닐 때도 그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쓰면 안 되고 본인이 논문 책으로 내신 그 답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와서 시험에 적는 사람이 A+다. 그 역사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게 뭐 하는 거야 시대에 안 맞게 이런 생각 들겠죠. 잘 봐. 지금 윤동주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막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또 하필 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네. 완전히 현실성이 없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거야. 이때 현실은 뭔데요? 쪽발이 새끼들한테 국권을 비탈당한 상황이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동무들 친구들 싹 다 더 저항하고 이러던 상황이에요. 추워? 오케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현실성이 없겠죠. 넘어갑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 동무에다가 현관문 쳐보시고요. 동무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진짜 어린 시절 동무야. 어린 시절의 친구.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저항했던 동지들입니다. 어디에? 일제에 저항했겠죠.
저항했던 동지들. 이게 만약에 친구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잘 봐. 만약에 함께 저항했던 동지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해석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니?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잘 봐. 함께 했던 동무들, 그 동지들, 나랑 같이 저항했던 사람들, 일제히 저항했던 사람들 싹 다 끌려간 거야. 한 명 잡혀가고, 한 명 죽고, 한 명은 자식도 못 알아보고, 한 명은 불구가 되고, 나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지. 어떻겠어요? 동지라고 해석하는 순간 부끄러움이 훨씬 부각됩니다. 이해되죠? 그게 효과예요. 잃어버렸단 말은 당연히 어디 끌려갔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연히 뭐 끌려갔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뭐 죽거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에다가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가로다 쳐놓고 뭐라 되어 있냐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문문 형식으로 나타내는.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시 가볼게. 잘 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문문 형식으로 나타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설명을 교사용 교과서를 하더라도 자습서에도 비슷하게 쓰여져 있던데 이딴 식으로 써여져 놓으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른 거 없어. 애초에 뭐냐면 자꾸 본인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치? 부끄러워하고 있다가 야 동무들 싹 다 끌려갔어. 완전 부끄러워. 난 뭐하는 새끼지? 난 시밖에 안 쓰네. 나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잘 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어, 맞지? 하지만 현실은 소극적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 야, 나는 도대체 뭘 바라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뭔가 축축 가라앉고 있냐? 이걸 딱 물음을 던지면서 뭐? 자, 물음을 던질 대상에 시에 다른 사람은 없지?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겠어? 자기 자신에게 하겠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야, 너 혼자서 지금 뭐 하냐? 이런 겁니다. 그건 뭐야? 드디어 자기 성찰로 점점 나아가고 있네요. 괜찮죠? 딱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성찰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돼가지고 맞지? 야, 너 뭐 하냐? 너 뭐 하는 새끼야, 나 이거? 동물을 싹 다 끌려갔는데 나 혼자 침대는 뭐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가라앉는 거거든요. 하강 이미지만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 혼자 뭔가 가라앉는 느낌인 거죠. 역동기시기도 않고. 자, 조금 더 해보면 뭐야? 감정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기력한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대자. 여기서 인생에다가 잠깐 파란색으로 줄쳐보시고요. 여기서 인생은 뭐야? 그냥 인생은 아니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의 삶이겠지. 맞지?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식민지인들 모두의 삶. 지배를 받는 우리 민족의 삶. 아까 말했잖아. 다 동무들 없어지고 끌려가고 뺏기고 어디 죽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민족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기 어려운데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부끄러운 감정 계속 나오니까 놔두고 첫 번째 진짜 그냥 시가 쉽게 쓰여져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표현적으로 한번 보세요. 표현적으로 보면 사실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쉽게 써질까?
고뇌하고 있잖아. 맞지? 자기 성찰하고 진짜 쉽게 써지진 않을 거야. 이해되죠? 그건 뭐야? 쉽게 써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 쓰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적으로는 반어적 표현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지훈이 나가. 돌아와서 잠을 깨고 다시 와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가세요. 아니 나가. 빨리. 아니 나가. 5분 남았지만 나가세요. 빨리. 내가 봐주고 있었어. 빨리 나가세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지금 딴소리 거의 없이 시로만 달리고 있어서 힘든 것도 압니다. 스토리도 없고. 하지만 요번에 조금 해놔야 훨씬 나중에 복습할 시간이 많아요. 이 시 문제도 좀 많이 푸셔야 되고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잘 봐. 여기 제가 포인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1년을 잠깐 보시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맞지? 요게 1년이에요. 근데 뒤에 가니까 순서가 살짝 바뀌었네. 맞죠?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 뒤집어졌다. 근데 왜 뒤집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앞에서 윤동주가 뭐 했어요? 계속 부끄러워하고 뭔가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맞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잖아. 맞지?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이런 걸 시에서 뭐라 그래요? 시상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상전환. 자, 일단 적어 놓을게. 시상전환.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시상전환이 일어나면 무조건 시에 나오는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바뀝니다. 거의 반대로 갑니다. 거의. 구조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어땠어? 졸라 무기력했어요. 그치? 완전 무기력하고 와, 나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나란 인간 완전 이렇게 시만 써도 되는 걸까? 내 동지들 싹 다 잡혀가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뒤집으면서 자 뒤에 봅시다. 뒤집으면서 갑자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희대처럼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봐. 이 내몰고에다가 빨간 펜 줄 한번 쳐봅시다. 아까 빨간 펜 한번 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뭐였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 빨간 거와 이 빨간 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까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새끼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붙여준 학비 봉투 그대로 받는 거지. 상당히 어때요? 수동적인 태도였어요. 그 학비 봉투를 받아에는 수동적 태도가 있다라고 적으시면 요건 어때? 어둠을 조금 내몬데 능동적이지. 자, 능동적이랑 연관되는 게 항상 뭐예요? 적극적이죠. 이해되시죠? 적극적으로 뭘 한다? 어둠을 내몬데.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서 밤비가 속살거리고 계속 분위기는 어땠어? 잘 봐. 처음 요거 바뀌기 전까지 분위기는 어때? 암울하죠. 그쵸? 무기력해요. 그때 시간적 배경은 뭐야? 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머리 기억나시죠? 밤이야. 근데 시상 전환이 일어났어. 반전이 됐어. 그 다음 뭐예요? 어둠을 내몰고 등불을 밝힌대. 그러면 당연히 내모는 어둠은 좋지 않은 게 될 것이고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린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요 대립적 시어 관계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맨날 하시던 대로 수능식대로 그냥 분석하시면서 가면 돼요. 됐죠? 네, 요거는 아실 거고 잘 봐. 중요한 건 내몰았다.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적극적으로 밀어냈다.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네요. 아까는 분명히 무기력했다. 근데 바뀌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갑니다. 잘 봐. 시대처럼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대,
예,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시대가 오듯이 반드시 온다는 걸 뜻하는 거야. 반드시 옴. 반드시 온다. 이 시대처럼 올이란 뜻은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가 가고 조선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어쨌든 계속 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시대처럼 온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드시 오는 무조건 오게 돼 있는 때에 맞춰서 오게 돼 있는 그럼 아침을 기다리는 현관면 칠하시고 별표 3개 박으세요. 최후의 나.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설명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아가 분열됐어. 야, 나 뭐 하는 거지? 나 왜 이러는 거야? 이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내 끌려간 동무들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은데 난 심화 쓰고 있네. 나 너무 소극적이야. 자아 분열돼가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무기력해 있었지. 하지만 시상 딱 전환되면서 어떻게 돼요? 어둠을 내물고 등불을 밝히고 아침을 기다린다.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최후의 나만 남는 거야. 그럼 이 최후의 나는 뭐야? 이상적 자아밖에 남는 거죠. 자아가 분열돼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뭐야? 이상적 자아. 그럼 잘 봐. 맨 마지막에 남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로만 살아가겠다 이거야. 이상적 자아로만 살아가겠다. 더 이상 자아 분열 있다 없다? 없다야. 자, 중요한 거야. 이 최후의 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자아 분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고민도 없다. 뭐 한 거야? 최종 선택한 거예요. 최종 선택한 거야. 뭘로 최종 선택한 겁니까? 이상적 자아로. 내가 생각하던 거 긍정적 자아. 그게 뭔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걸 선택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딱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뭐겠어? 야, 중요하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나. 여기다가 네모 한번 쳐보시고 여기다가 네모 쳐보세요. 다릅니다. 두 개 다. 자, 첫 번째 나는 뭘까요? 본질적, 이상적 자아야 아니면 현실적 자아야? 잘 봐. 이거 모른다 애들이. 자, 누가 남았어? 결국 얘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에게 손을 내밉니다. 본질적 혹은 이상적 자아가 이게 뭐야? 현실적 자아겠지, 맞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딱 내밉니다. 야, 일로 와. 이제 그만하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오케이.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악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매기시고. 아까 말했지만 이 악수에 나타내는 어떤 화해의 의미는 갈등이 소멸된다. 알겠죠?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갈등이 소멸되는 겁니다. 얘들이 중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그럼 봐. 이 시에는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없어요? 극복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 저항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왜? 선택했잖아. 이렇게 할 거다. 어둠을 내몰고 이상적 자아로 살아가겠다. 적극적인 의지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10분 쉬시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뭐 포인트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10분 쉬시죠.